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손승현입니다. 최근 유럽 남천문대에서는 태양보다 무려 1,300배나 크고 독특한 쌍성계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쌍성계는 거대한 땅콩처럼 보인다고 하는데요. 태양보다 1,300배나 크다는 게 쉽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실감이 잘 안 나시죠? 그리고 이보다 더 큰 별도 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이태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양보다 1,300배 정도, 감이 안 오죠? 어느 정도 크기가. 글쎄요, 예. 볼 수나 있을까 싶네요. 태양의 지름이 140만 킬로미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반지름으로 따지면 70만 킬로미터거든요. 네. 70만 킬로미터가 100배가 되면 700만 7천만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1000배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7억이 되죠. 네. 7억 킬로미터 정도가 그냥 목성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중심이 태양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야기 나왔던 1,300배 되는 거대한 어떤 황색 극대 거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끝의 표면이 목성보다 더 멀리 있다는 거죠. 네. 그 안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별이라는 거죠. 그 엄청난 거죠.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사진 속에서 보면 이제 땅콩처럼 보이잖아요. 땅콩이 이제 한쪽은 좀 크고 한쪽은 작은. 그 별이 두 개가 이제 쌍성, 형제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쪽에 있는 별이 늙으면은 별들은 점점 부풀어 오르거든요. 부풀어 오르면서 온도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은 점점 노란색, 붉은색 이런 쪽으로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개의 형제별인데 한쪽이 늙으면서 점점 부풀어 오른 거예요. 부풀어 오르면서 정말 여태까지 우리가 발견됐던 별 중에서 한 10번째 내외되는 그게 가장 큰 별이 된 거거든요. 네. 이 별이 이제 지난 40년 동안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커지면서 이제 물질을 계속 분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커지면서 그 옆에 있는 형제별에 거의 붙을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마치 땅콩처럼 네. 그런 모습인데, 그럼 앞으로 또 계속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더 커지지 않을까요? 커지면서 이제 양쪽 별에 거의 대기가 붙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의 물질 이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진화 과정에서 다른 모습을 볼 수도 있다. 원래 이렇게 부풀어 오르다가 나중에 이제 폭발을 하거나 네. 그러면서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옆에 있는 별하고 이제 붙으면서 또 다른 이제 다른 변화가 올 수가 있거든요. 네. 아무튼 우리가 보는 지구에서 딱 12,000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계의 별인데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별인데 쌍둥이 별이고요. 네. 쌍성.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보통 이상으로 커져가지고 지름이 태양이 한 1,300배 정도. 네. 그러니까 중심이 태양에 있다고 한다면 끝이 목성보다 넘어가는 그런 커다란 그 별이 돼서 마치 두 별이 붙어 있는 것 같은 모양을 낸 그런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한다는 게 우리 인생에 비하면 별의 인생은 훨씬 길거든요.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사이에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변할 걸 우리가 이제 계속 관측하면서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정말 저 별이 어떻게 된다는 것, 그걸 보려면 정말 오래 살아야겠네요. 오래 살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세대가 반복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별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체 존재가 유력시되는 목성의 달 유로파에 미국 항공우주국이 첫 전용 탐사선을 보내는 계획을 추진합니다. 엘리자베스 로빈슨 나사 총책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2020년대 중반에 무인 탐사선을 발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로파는 60여 개의 목성 위성 중 하나로 지구의 달보다 조금 작은 규모입니다. 유로파의 표면은 얼음으로 덮여 있고 그 아래에 지구의 물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바다가 있어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학계 일각에서는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낮은 화성에만 탐사 예산을 쏟지 말고 유로파 등 다른 곳으로 초점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 탐사선을 보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외계 생명체에 관한 소식 언제나 흥미로운데요. 교수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작년 연말인가 유로파라고 하는 목성의 위성에서 네. 한 200km 이상의 물기둥이 솟구쳐가지고 굉장히 그것도 화제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네. 유로파는 얼음으로 덮여 있는 그런 목성의 달입니다. 네. 크기는 지구의 달보다 조금 작은데요. 그 얼음 속에 뜨거운 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액체로 된 물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럼 액체에
얼음 밑에 바다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럼 거기에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과거부터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영화도 나오고 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2015년도 예산을 요새 나사가 이제 책정하고 이제 공포하고 있는데 네. 보니까 여기에 탐사선을 보낼 계획을 예산을 넣었다 이거죠. 네. 그래서 2020년경에 나사에서 유로파에 생명체 탐사를 위한 우주선을 보내겠다. 이런 계획이 실현되는 것이 아닌가. 네. 예산을 넣었으니까 이제 실현되겠죠. 네.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설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이것이 이제 추진되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이상. 그러니까 정말. 미국 돈으로 2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과연 설계 예산은 나올 수 있지만 전체적인 예산은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또는 이제 그 의회에서 승인을 하겠느냐. 네. 그런 얘기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내년도에 이제 기본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나사가 2020년대에 유로파의 생명체를 찾기 위한 그런 시작을 한다. 시작을 할 것이다. 이런 이제 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미국이란 나라니까 정말 목성에 있는 위성에 생명체를 찾으러 가는데 2조 원 이상을 쓴다. 네. 자, 우리나라 같으면 큰일 나겠죠. 능력도 네. 안 되고. 아무튼 이것은 인류의 어떤 문명 발달이라든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이 했든 어느 나라가 하든 좀 이렇게 돈 많은 나라에서 좀 선구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다만 이제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끝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시작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지만 어떻게 보면 인류 미래를 위해서 이 유로파의 비밀이 밝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